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하지만 정작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할 시간을 가진 적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천년의 수업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에서 서양고전을 가르치며 대중강연과 방송으로도 널리 알려진 고전학자 김홍 교수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지혜를 바탕으로 삶의 큰 질문들을 풀어낸 인문학 수업입니다. 저자는 문명의 근원인 고전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인간관계, 교육과 소비, 그리고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고민과 연결해 오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의 강의는 서울대 도서관 대출 순위를 바꿔놓을 만큼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존재와 죽음, 자존과 행복, 타인과의 관계 등 인생의 핵심 주제 9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전 속 인물들이 던진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고민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 책은 서양 고전의 지혜를 통해 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비춰주는 인생 수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인생에서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대 로마에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었는데요. 그의 연애 시는 귀족부터 평민,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의 기술, 여걸들의 편지, 사랑도 가지가지, 변신 이야기 등 많은 시를 썼고 그가 쓴 시들은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럴 법도 한 게 내용이 좀 자극적이었거든요. 오비디우스는 많은 사람과 즐거운 사랑을 나누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생이 아름다운 건 사랑을 하기 때문이고 인생이 재미없는 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 사랑의 기술은 남녀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시인데 남자들에게는 이런 충고를 해요. 아낌없이 칭찬하라. 선물과 편지를 자주 보내라.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라. 상대에게 다가갈 시점을 잘 선택하라는,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어렵게 얻은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외모보다는 교양을 쌓고 상대와의 일을 떠벌리지 말라고 합니다. 노예처럼 굴라는 말도 있어요. 3부는 여자들에게 하는 충고인데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이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이 시에는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거나 썸을 타는 기술까지 쓰여 있어요. 시련의 아픔을 극복하는 법도 잊지 않고 언급합니다. 참 세심하지요. 오비디우스의 작품 중에는 심지어 화장법을 가르쳐주는 시도 있습니다. 남자를 유혹하는 화장술, 정숙한 여성으로 보이는 화장술 같은 것을 알려주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많았습니다. 불륜이나 자유연애에 대해서도 그게 뭐 어때서 하는 식이었거든요. 아니, 그래야 인생이 더 아름답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거야 라는 불량한 조언으로 정숙한 사람들을 들쑤시는 것 같았지요. 물론 오비디우스의 시가 진짜로 그런 행위를 부추기려고 쓴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의 시를 읽고 타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저 허구의 세계에서 자기 욕망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게임이나 영화를 즐긴다고 해서 그 주인공의 행위를 따라하진 않잖아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적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실제로 풀다가는 범법자로 낙인 찍히고 감옥에 가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풀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상상의 세계 속에서 이야기 안에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판타지 같은 것이죠.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여러 상대를 만나지는 않더라도 오비디우스의 시를 보면서 그런 욕망을 충족하거나 한바탕 깔깔거리며 수진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위 점잖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정적인 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행하는 상황이 못마땅했겠죠. 특히 오비디우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황제였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기원전 43년에서 태어나서 서기 17년에 죽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노마가 제국으로 변모한 시기입니다. 이전까지 노마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비콘 강을 건너 노마를 평정한 카이사르는 권력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살당하고 다시 내전이 벌어졌지요. 이 내전에서 승리한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적들을 관리하는 한편 노마를 정의롭고 건전한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연애 얘기만 하는 시들이 유행하니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게다가 아우구스투스의 딸과 손녀까지 오비디우스와 어울리며 스캔들을 부려댔습니다. 오비디우스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사랑의 기술이 너무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오비디우스를 노마에서 추방해버립니다. 노마의 동쪽 끝 흑해 연안에 있던 토미스로 쫓겨나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어야만 했어요. 금서가 된 사랑의 기술은 유포가 금지됐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딸 율리아도 추방을 당해요. 아우구스투스는 그만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딸이라도 봐주지 않은 것이지요. 그때 오비디우스가 쓴 시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노마를 확장했고 지금 이 제국을 지배하지만 내가 문학적 상상력으로 구축한 세계 속에서는 당신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요. 황제가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을 추방할 수는 있지만 오비디우스의 작품과 그 사상까지 몰아낼 수는 없잖아요. 오비디우스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은 노마를 계속 넓혀나가시오. 나의 시는 당신이 지배하는 곳곳에서 읽힐 것이오. 사람들은 나의 시를 읽으면서 꿈을 꾸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것이오. 그러면서 시의 말미에 황제 당신 만수무강하시길, 그러나 나의 시도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남깁니다. 오비디우스가 한 말은 어찌 보면 문학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쓴 작품 안에서는 작가가 황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황제보다 더 높은 신과 같은 존재이죠. 흑해 연안으로 쫓겨난 오비디우스는 죽을 때까지 노마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노마시 의회는 2017년 12월에 오비디우스의 주방령을 취소했어요. 오비디우스가 죽고 나서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오비디우스는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았고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노마의 영토와 시대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말대로 된 셈이지요. 왜 텅 빈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오비디우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국의 작가 존 바스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존 바스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저마다 인생에서 주인공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이든 빈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주위에 비웃음을 살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들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떠올리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아주 사소한 행위라고 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움직여요. 자기 인생에서 주연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에게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현빈이라는 배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빼놓지 않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리 현빈 씨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제 아내의 인생에서 주연은 아니거든요. 아내 인생의 주연은 아내입니다. 남편인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내가 써내려가는 인생이라는 영화에 초대받아 출연하는 조연일 뿐이에요. 이런 가정은 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자기 목숨을 바쳐 저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내 인생에서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내이니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영웅적인 죽음을 택하듯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쓴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연임을 잊고 삽니다. 혹은 그렇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그 중요성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자기의 삶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폄하하기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정말 안타까워요. 내 인생, 내 세계에서만큼은 내가 황제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왜 그런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일까요? 성적을 비관하거나 입시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택한 학생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은 자살률이 무척 높은 나라예요. 매년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언제나 OECD 국가 중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역시 높습니다. 특히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의 수는 2016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동안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살아갈 날들이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삶을 포기하려 한다니,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그토록 빨리 늘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섣불리 판단합니다. 수능을 망쳤으니까, 돈을 잘 못 버니까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해버려요.
오죽하면 이번 생은 포기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다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농담 안에 뼈아픈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나중에 뭐가 될래?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라요. 그러면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앞날을 깜깜하게 보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불안해하고 남들만큼 못 사는 걸 창피한 일로 느껴집니다. 비교와 경쟁, 기대와 압박 속에서 자란 탓에 그런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뭘 해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저평가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부쩍 눈에 띕니다. 소비자들을 공략해야 하는 기업들은 자존감을 중요한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서에서도 자존감이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자존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무대의 중앙에 서는 대신 한쪽에 비켜서서 텅 빈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역사와 세계를 만드는 위대한 사람. 저는 제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네가 인생의 주인공임을 잊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다. 그 삶이 한 편의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주인공을 멋지게 해내라 라고 말이지요. 영화가 재밌으려면 너무 잔잔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잔잔한 영화 중에도 좋은 영화가 많지요. 그렇지만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건 역시 파란만장합니다. 관객으로 하여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영화들은 보통 스토리가 예상 밖으로 전개되지요. 그 속에서 주인공은 고통을 이겨내고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요. 그러고는 결국 멋진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멋진 주연이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반대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안주하거나 즐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온실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멋진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남자가 주인공인 연속극이 있다고 해봅시다. 주인공은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성격까지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란 주인공이 하는 일마다 전부 잘 되는 것으로 연속극이 끝나버리면 보는 사람마다 이럴 거예요. 저게 뭐야?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주인공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운이 좋더라도 인생이 내내 평탄하기만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만 같은 사람들도 매번 나름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민한단 말이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거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각자 자신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이겨내는 과정이야말로 멋진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돋보이는 주연 배우가 되는 것이고요.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제 인생이 괜찮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든 나쁜 대접을 받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분들도 많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책까지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현재의 저만 놓고 본다면 높은 자존감을 지닐 만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은 사춘기 시절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며 진로를 고민할 때도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대학원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유학을 가서는 선진국의 다양한 프리미엄을 누리는 프랑스의 학생들에게 열등감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지금만큼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넉넉하다거나 누구를 부러워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점에서 훌륭한 삶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는 게 힘에 부친다고 느껴질 때면 저는 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이겨내자. 힘든 상황을 극복한 주인공이 더 멋지지 않는가. 가끔은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련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시련과 한계를 이겨내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멋지게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이는 배우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휘둘려 산다면 그 이야기, 그 삶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나의 한계,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갇히지 말고 그 안에서 움츠리며 살지 말고 그것을 뚫고 깨치고 나와 보세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나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십시오.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을 실패라는 한마디 말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의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써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달라질지 혹은 반전이라고 할 만큼 커다란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내고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늘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귀하다. 물론 인생이란 마음먹은 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지요. 성취가 따라오지 않으니 어느덧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현실의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다 보면 자존감을 가지려고 해도 자꾸만 작아지지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그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존감의 핵심은 타인이 아니라 본인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타인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본인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고 존경하는 삶을 산다면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아야만 훌륭하고 귀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꼭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좋아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과연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대로 잘 버텼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누가 옆에서 박수를 쳐줄 수 있다면 물론 더 기쁘겠지요. 나의 죽음에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참 잘 살았다고, 내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한다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본 바로는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삶 또한 대체로 그런 듯합니다. 본인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 누가 칭찬을 해줄까요?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칭찬이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져야 하잖아요. 그래, 나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자존감이란 남의 눈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삶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으며 그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기준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인생을 존중해야 할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딱히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참된 자존감을 갖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간혹 자존과 자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옳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주연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서 아주 소중한 주인공이잖아요. 상호 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조연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삶에는 그가 조연이고 그의 삶에서는 그가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니까요. 상호 존중의 태도에서만 참된 자존감이 성립합니다. 소위 갑질로 나라 안팎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만을 자존이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2개의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한 옷걸이에는 비싸고 멋진 코트가 걸려 있었고 다른 옷걸이에는 소박한 하얀 셔츠가 걸려 있었지요. 코트를 입은 옷걸이는 으스대면서 셔츠를 입은 옷걸이를 비웃고 멸시했어요. 잠시 후 주인이 외출을 하려고 옷걸이에서 셔츠와 코트를 벗겨냈어요. 그러니 두 옷걸이는 똑같아졌지요. 어떤가요? 사람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으스대며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본다면 코트를 입었던 옷걸이처럼 자기가 대단하고 별다른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에요. 외투를 입고 있다고 으스댈 것도 없고 셔츠를 입었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옷걸이 같은 존재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우리를 잠시 걸쳐졌다 벗겨지는 옷과 같은 것들이지요. 주인이 돌아와 옷을 다시 걸 때
걸쳐지는 옷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지요.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유명한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진실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 조각이 났다고 나와요. 여러 동물들이 땅에 떨어진 진실 한 조각을 발견하지요. 그런데 진실 조각을 주운 동물들은 모두 그것을 다시 버립니다. 부서지고 조각난 것, 다시 말해 완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진실 조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남자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걸 자신의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그 진실 조각이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 서로 싸웠거든요. 땅 위에 고통이 계속되자 결국 한 소녀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은 불완전한 진실 때문임을 알게 되지요. 소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나머지 진실 한 조각을 찾아 돌아옵니다. 두 개의 조각은 딱 맞아 떨어지고 비로소 진실은 완전해집니다. 다른 한 조각에 적힌 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헤아리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남보다 잘나야 한다고 교육받고 꼴찌랑은 어울리지 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뒤처지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아요. 1등만이 아니라 10등도 30등도 다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의 잣대로 우열을 가리고 무시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나 지위에 있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마치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요. 자리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압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식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황제보다 영예로운 시인의 세계.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인을 포이에테스라고 했습니다. 포이에라는 건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즉, 포이에테스란 제작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은이, 짓는 이가 되겠지요. 시는 포이에마인데 이건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시를 짓는다는 건 그리스 어원을 따져보면 만들어진 것을 만든다는 뜻으로 훨씬 더 우스꽝스러운 동업안복적인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대체 무엇을 만든다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이야기는 미토스예요. 플라톤 용어 중에는 미토포이오스, 즉 이야기를 만드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미토스는 신화의 어원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인의 개념과 달리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시인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문학의 한 장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언자처럼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한 오비디우스는 신화에 관한 시를 많이 썼는데요. 세상이 카오스에서 생겨나 코스모스로 가고 그 속에서 사랑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 신화를 가져다가 로마의 신화로 거듭나게 하고 나아가 하나의 역사로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로 해석되는 세계를 만든 셈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를 만들었지만 오비디우스는 자신의 시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오비디우스는 현실의 황제보다 훨씬 영예롭고 명예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시를 짓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자를 봐도 그렇거든요. 시는 한자로 말씀 언의 뜻과 절사의 발음이 결합된 글자라고 해요. 엉터리 분석일 수 있지만 저는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를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것 같지 않습니다. 말로 만든 절, 그러니까 언어의 신전을 짓는 일이 시를 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에 흠뻑 빠진다는 건 시인이 만든 하나의 신전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잖아요. 실제로는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지요. 그 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나의 세계는 내가 삶을 통해 몸으로 부딪혀 겪으며 만들어낸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건 곧 나의 역사가 됩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인간에게 그런 상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닥친 어려움도 훗날 나의 역사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믿음은 단순히 어려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공허한 허구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창조의 힘이 됩니다. 미래의 현실이 될 현재의 허구를 아름답게 상상하고 그 힘으로 나의 세계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의 시인이고 주인공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와 역사를 그리고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임을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인간의 마음을 마차에 비유합니다. 마차를 끌고 있는 건 두 마리의 말인데 한 마리는 혈통이 좋은 말이며 다른 한 마리는 미천하고 말을 잘 안 듣는 말입니다. 나쁜 말이란 아주 부정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플라톤에 따르면 이 말들을 잘 다루어 이끄는 마부가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특성으로 서양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은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는 보통 대먹지 못한 사람에게 저놈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느라 주변 사람에게 소홀하거나 경조사를 챙기지 못하면 스스로 사람 노릇 못하고 산다며 자책하기도 하지요. 자식이나 부모, 선후배, 친구, 제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변명조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 즉 사람다움이란 대체로 인간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자 사람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인간다움을 다른 각도에서 규정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힘을 갖추어야 문명과 문화를 누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인간은 야망과 미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을 계몽해야 한다는 오만으로 이어졌고, 서구인들이 다른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지만 여전히 서구의 합리주의는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만 봐도 우리 고유의 사람다움, 인간 노릇을 구현하는 관습들은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으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성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원래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그런 특성을 부여한 신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많은 그리스의 철학자가 신을 로고스로 설명하곤 하는데 특히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신을 곧 로고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생각은 고스란히 기독교 전통으로도 이어지지요. 신약 성서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로고스는 신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곧 신이라고 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로고스는 신을 지향하고 신과 함께 있으며 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통해 모든 것이 생겨났고 이 세계는 로고스 없이 생겨나지 못합니다. 세계는 로고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는 로고스인 것, 곧 합리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사람을 만들었어요. 구약 성서 창세기에는 신이 우리의 모습에 따라 닮도록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의 모습을 담는다는 건 육체적인 형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신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 즉 로고스를 닮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생명체가 바로 성서가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기독교의 것이 아니라 무척 그리스다운 것이기도 합니다. 로고스의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있으니 그 하나는 신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앞서 언급한 성서의 내용과 무척 비슷하지요. 기원전 헬레니즘의 전통이 서기 1, 2세기 기독교가 성립하는 과정에 스며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신도 로고스이고 세계도 로고스를 따라 만들어졌으며 인간도 로고스를 가진 존재입니다. 고로 인간은 로고스의 능력만 잘 사용하면 신과 세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불렀는데 코스모스는 조화로운 질서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그 질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서구의 합리주의, 즉 로고스주의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라는 뿌리에서 솟아나 무성한 잎과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암흑기라고 불리는 중세 유럽에서도 철학자들은 신앙만이 아닌 논리를 통해 신의 섭리를 증명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세를 지나 근대의 문턱에서 신의 이름이 벗겨지며 그 속에 있던 로고스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에서 이성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량과 존경을 품고 맞설 것. 저는 기존의 틀을 깨려는 새로운 세대에 싱싱한 도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려는 사람들을 기성세대들이 응원해주는 여유가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전통은 굳은 의지로 지켜나가되 나쁜 전통을 깨려고 하는 새로운 세대의 도전에 대해서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키려는 가치를 새로운 세대가 적폐라며 덤벼들 때 그 갈등을 긍정의 에너지로 평가하고 도전을 받아줄 테니 덤벼봐라. 한번 멋지게 싸워보자라는 의연한 여유가 보수의 품격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공부나 해 라는 말 대신 공부만이 답은 아니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길로 들어서고 하나의 결승점으로 달리는 사회가 잘못됐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삶의 방식에 의혹을 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야말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직접 경험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못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아. 회사는 네가 만들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너를 믿고 도전하고 너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말이야말로 아이의 자존감과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대에게 도전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자유의 열망을 자극하는 것, 겁먹지 말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한번 날갯짓 해보라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훌륭한 기성의 틀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성세대의 역할일 겁니다. 알베르 카뮈는 반항하는 인간의 첫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는 해도 포기는 하지 않는다. 철학이나 과학, 예술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것은 의심과 반항 덕분이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순응하지 않고 반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항은 기존의 것에 대한 반발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이 되어야 하겠지요. 역사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족이 될까? 시쳇말로 꼰대스러운 제안을 가하는 것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꼭 덧붙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틀에 반항하며 도전하며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일은 언제나 좋고 정당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강요로 느끼는 기성의 틀은 기성세대가 어렸을 때 그 이전의 틀을 깨고 만들어낸 새로운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기존의 틀을 깨고 만들어낸 새로운 틀은 그 이후에 태어날 새로운 세대에게는 낡은 것이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생생하게 상상한다면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틀을 깨고 나오려고 도전하면서도 그것을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어른들에게 존경의 표하는 기품 있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유와 아량의 품격을 갖춘 어른과 패기 있으면서도 존경심을 잃지 않는 기품 있는 청년 사이의 맞대결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가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